박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는 새 정부의 새 외교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끝내 28년 만에 최대 폭인 0.75%포인트나 올리는 파격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가 급등과 연쇄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달 마이너스 0.3%로 올 들어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생활비가 비싼 지역의 미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박진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는 새 정부의 새 외교의 닻을 올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0주년을 맞은 한미 수교의 산실인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보고 동포들과 만나 새 정부가 새 대미 외교에 돌입한 만큼 미주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외교수장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새 정부의 새 외교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140주년을 맞은 한미 수교와 대미 외교의 산실이었던 워싱턴 DC 소재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보고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외교수장으로서의 관회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본 후 워싱턴 지역의 김은 광복회 회장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후손들, 한인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 새 외교에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한미 양국 정상 합의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제니퍼 글래놈 에너지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과 만나 구체적인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한제국 공사관이야말로 140년 전 조선과 미국이 수교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과 서양 문물의 전파, 자유, 평화, 번영을 가져다준 대미 외교의 산실이라고 강조하고 그 뜻을 되살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가 한미수교 140주년이라면 내년은 한인 103명이 미국에 이민을 시작한 지 120년이 되는 해라며 미주 동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해지고 발전하도록 지지와 성원,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은 미주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축하드리고 지난 120년간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와 한미 동맹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애정과 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워싱턴 방문 대미 외교에는 같은 날 부임한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도 동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가진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한미 양국의 추가 독자 제재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과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해 무력 시위하고 북한 영토 부근에서 모의 훈련을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이 끝내 6월 회의에서 한 번에 0.75%포인트나 올리는 파격 금리 인상을 단행해 지구촌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더 악화되자 0.75%포인트 파격 인상을 선택하고 앞으로도 0.75%포인트씩 연속 올리거나 1%포인트나 인상하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내디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6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6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절대다수인 10명이나 0.75포인트 인상에 찬성한 반면에 한 명만 0.5포인트 인상을 제시해 10대1로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한 번에 0.75포인트나 대폭 인상한 것은 1994년 이래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물가를 잡을 때까지 같은 폭 또는 그보다 공격적인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7월 회의에서도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인상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물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 번에 1%포인트나 대폭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숨에 1.5% 내지 1.75%로 올라갔습니다. 나아가 올 연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4%가 될 것으로 연준은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남은 7월과 9월, 11월과 12월 등 4번의 회의에서 1.75포인트를 더 올릴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2023년 말의 기준금리는 3.75%가 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기대보다는 더디게 완화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 PCE는 현재 6.3%에서 올 연말 5.2%로 완화되겠지만 3월의 예측치보다는 1%나 높은 수준으로 수정해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올 연말에는 3.7%로 올라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보다 1% 이상 낮춘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연준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올 한 해 내내 3% 이상 올라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에 5% 내지 6%대 고물가 속에 2% 미만의 저성장에 시달리는 삼중고를 겪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달 마이너스 0.3%로 올 들어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급등과 연쇄 금리 인상으로 미국민 소비가 본격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악재에 둘러싸인 미국 경제의 버팀목, 미국민 소비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5월에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월 소매 판매가 하락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1월에는 2.7%, 2월에 1.7%, 3월에는 1.2%, 4월에는 0.7%로 매달 둔화돼 왔다가 결국 5월에는 마이너스 0.3%로 뒷걸음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중에서 휘발유 값은 1년 전에 비해 43%, 식료품 가격은 9% 오르는 등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급등이 악화되고 있고 연쇄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쳐 미국민 소비가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휘발유값 급등으로 주유소 휘발유 판매는 전달보다 4% 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전달에 비해 마이너스 3.5%로 대폭 하락해 전반적인 소매 판매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공급과 재고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전자제품과 가전용품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올 들어 처음 하락한 건 최근에 악재들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지출이 크게 냉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의 냉각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 특히 매일 살 수밖에 없는 휘발유와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각종 이자 부담이 가중돼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민 소비의 냉각은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5%의 후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성장률도 당초 예측보다 저조해질 것으로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해 JP모건 체이스는 당초 3.25%로 내다봤다가 이번에 2.5%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더욱이 데이터 분석 기관인 IHS 마켓은 0.9%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하향 전망해 자칫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사람들이 가장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미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경을 맞댄 멕시코로의 이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미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은 3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을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애리조나나 워싱턴, 텍사스 등으로 이사했지만 이 중에는 아예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며 매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은 왜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이주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와이에 이어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입니다. 집값이 비싼 것도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위 가격은 79만 7천 달러로 8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이런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가계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임금 격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 것에 비해 멕시코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일당이 평균 8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시간만 일하면 멕시코에서 이틀을 일한 것과 같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매일 미국으로 출근하는 미국민은 하루 20만 명에 이릅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멕시코로 이주하는 미국민들은 더 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돼 멕시코에 사는 장점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물가가 싸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로의 이주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서비스 현장에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영리단체 함께센터가 아시안 이민자들의 권익활동의 일환으로 어제 오전 센터빌에 위치한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에서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접수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함께센터는 미국 내 아시안 지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민자들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이민자들에게 공평한 언어적 기회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익을 보호받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함께센터는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 함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미국 시민권 작성 서비스, 그리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저렴한 치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센터에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미국 시민권 신청 작성 서비스를 포함해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유자의 리뷰 서비스와 시민권 인터뷰 준비, 미국의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다카 갱신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버지니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며 저렴한 비용의 치과, 진료소 추천과 예약을 해주고 있고 메디케이드 신청 접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달 중에는 소규모 사업자 상담 서비스와 재정 지원 정보 및 재정 관련 생활정보 안내 등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작부터 또 진행 과정 그리고 완성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까지 잘 너무 알려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센터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두 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703-256-2208 웹사이트 함께센터.org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